네, 글로벌 증시 전문가 모시고 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네, 직상장, 네, 뭐 시총 1,000억 달러 육박한다. 뭐 이 소식 아까 계속해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제도권안으로 이 거래소가 이 가상화폐를 다루는 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그 제도권에서 이 지금까지 거래되던 이런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그 정식 어떤 통화나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이 기업이 그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매출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뭐 순이익도 뭐 작년 단위에서는 1조 단위, 올해는 벌써 그 작년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렇죠. 2조 가까운 이제 1분기 실적을 내고 했으니까 그 실적을 내는 기업으로서 인정했다는 거지 이 여기서 다루는 아이템을 어떤 이 시장의 그 정상적인 통화나 투자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근데 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거래 수수료가 3.49%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높던데 왜 곧 상장하겠다는 크라켄 같은 경우에도 코인베이스보다 수수료가 한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 뭐 저 업비트는 훨씬 더 낮고 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코인베이스만 놓고 볼 적에 네. 이 수익이 계속 지속되겠느냐 네, 하는 네. 이 부분은 좀 의문 부호가 남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코인 투자를 하실 때 이게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뭐 말씀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업비트,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빗썸이나 이런 그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 그 거래 중개를 하는 그 거래소들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는데 이곳에 올라온 그 비트코인이나 뭐 리플이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 같은 대표적인 그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그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거래소마다 그 등록되어 있는 알트코인의 종류는 다르죠. 예, 알트코인의 종류가 다르고 또 물량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증권거래소에서 그 증권사마다 그 거래를 넣으면 주문을 넣으면 증권거래소라는 그 통일된 점산망에서 이제 창구가 달라서 그 창구만 다른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코인베이스라는 시장이 하나 또 따로 있는 거고요. 드라켄이라는 시장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업비트는 업비트, 뭐 빗썸 이런 시장이 따로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다 따로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물건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은 다 있지만 뭐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종류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네네. 또 비트코인의 물량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하고 싶으면 가장 큰 거래소를 이용해야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어떤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물량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자기들이 찾는 투자자가 찾는 알트코인이 어떤 거래소에는 있고 어떤 거래소는 없다면 그 투자 대상을 찾아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자가 이 그 거래소에 참여자가 되면 다른 시장으로 옮기기가 다른 거래소로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장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거래소 한 군데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등록됐던 회원들이나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그런 문제로 연관된 것이고요. 수수료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는 보통 광고를 하면 뭐 0.015% 뭐 국내 주식 수수료 무료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 정도 수수료니까 뭐 엄청난 거죠. 이 엄청난 수수료를 떼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수료 베이스의 이쪽 이 코인베이스의 CEO는 수수료에 대한 뭐 부담이나 걱정은 전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코인베이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회원 수와 물량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자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본다 이런 이제 발언을 내놓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 막판에 좀 이제 흘러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그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투기 돈을 몰아서 사고 파는 그런 거래 대상일 뿐이지 이게 그 거래의 주체, 그러니까 이제 결제의 주체가 됐을 때는 아마 이 정도 발언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곳에서 이제 채굴도 많이 되고 거래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한 번에 몰아낸 것처럼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중앙은행의 지위를 흔드는 그런
대상이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은 이게 이제 투기의 대상이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뭐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는 않았지만 이제 투기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 이걸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고 네. 달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지금도 결제가 되고 뭐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원화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어디 가서든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그렇지 못한 거죠. 비트코인이든 다른 코인이든 뭐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대형 그 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은 사실 이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거래소 밖에서는 이름도 모르고 전혀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런 투자는 사실상 그 존재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 좀 그냥 자본이 캐피탈 게인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금값이 많이 오르면은 금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가 오른다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꼭 이걸 갖다가 규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것도 있고 또 사실 물리적으로 볼 적에 워낙 거래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선물 시장만 규제를 하면 금값이 흔들리는데 이거는 워낙 거래소가 많으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규제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마 그런 부분 이제 규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직접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 부분을 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투기적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뭐 여기 코인을 한 개라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반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7세기에 있었던 튤립 광풍. 튤립 광풍. 튤립 투기 파동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건 뭐 2년 만에 끝이 났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거래가 되기도 하니까. 근데 그때 이 튤립이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기도 하고 실제 가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작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튤립을 유동화해서 이 튤립이 선물 계약이 맺어지고 그걸 이제 옵션 형태로 거래가 됐을 때 나중에 이게 너무 많이 거래가 될 것 같고 많아지니까 그냥 그 옵션을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거품이 꺼지면서 상당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이 버블이 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을 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해서 정말 부유한 국가가 될 때였거든요. 자본이 많아질 때였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뭐 20대 시청자분들도 20대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그림이나 신발 같은 거 뭐 소액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 아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투자 대상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서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런 거품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에서는 돈 풀었는데 그게 뭐 어떤 산업이나 시설 투자나 뭐 고용의 영역으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이익을 얻으려고 앉아서 이제 클릭만 하고 있다면 또 특히나 결제가 되지 않는 곳에 그런 통화라고 하면서 결제가 되지 않는 곳에 돈이 몰리고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내지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전기 많이 쓴다. 그죠? 뭐 자금 세탁기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전기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경영의 화두가 ESG 내지는 RE100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규제가 들어온다면은 논리적으로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채굴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이건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사실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캐시리스, 그러니까 현금을 쓰지 않는 사회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물리적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현금을 어떻게든 보유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 전산이 꺼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채굴하는데도 전기가 많이 들고 또 한 번 거래하는데도 이 분산 원장들이 다 내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도 상당한 전기가 들어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이 가상화폐의 앞날을 좀 얻게 만드는 거 아니냐 네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또 이번 주에 그 투자은행들이 또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또 호실적을 냈던 것 같은데 주가는 어떻게 반영이 좀 됐나요? 네, 이게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그 은행의 실적이 좋고 그 대신에 이제 기술주가 이제 어떻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면서 네.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제가 한 달 전쯤부터 말씀드린 대로 은행주 사셔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었죠. 네. 예. 근데 이제 은행주가 아주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역시 예상 틀리지 않았다. 운 좋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무슨 작년 대비 5배, 7배 그렇던데 네네. 그게 코로나 때문에 기저 효과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이유가 기저 효과가 좀 있는 것을 이제 그걸 부정할 수가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고 네. 그 부분 충당금을 많이 쌓았는데 그 부분을 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됐을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 그거는 좀 일시적인 거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잡아놨던 준비금 같은 경우도 다시 대출로 하면서 그 수익이 좀 많이 난 부분이 있고요. 또 금리도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금리 부분에서의 어떤 그 차익도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더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그리고 또 부실도 그 상당히 좀 낮아진 부분이 있어요. 부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앙은행이랑 정부가 자금을 많이 풀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부실화된 개인 사업자나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그런 일 없이 이건 나중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제 정부 자원 그 정부의 지원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도산하지 않고 그 부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은행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도산이나 대출이 못 받는 네네.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부실한 회사채도 사주고 뭐 이렇게 네네. 되니까 예. 그게 간접적으로 네. 은행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이 설명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작년과 올해 그 앞에서 비트코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상화폐처럼 이 주식 투자,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인한 그 주식 투자 같은 게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은행과 그 이런 상업은행을 동시에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거래 수수료 부분 그리고 그 이제 스타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발생한 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빌황한테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예, 빌황한테 당한 크레딧 스위스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달이었죠. 네, 초반에 저희 오프닝 벨에 출연을 해주시면서 은행주에 좀 관심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어떻게 이 시점에서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보는 게 만약에 좋을까요? 2월 달부터 은행주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도 그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요. 실적 개선은 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후실적이 나오고 나면 그 실적을 타고 더 상승하는 여력이 그 기반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금리는 상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에 좀 편승해서 그 성장할 그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하신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지금 이 빅테크 중에 빅5의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수익을 내셨으면 여기서 좀 부분적으로 좀 조정을 하셔서 빅5 쪽으로 약간 좀 태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빅5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예, 거의 고점에 도달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는데 네네. 은행주들은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해 가지고 고점을 거의 이것도 많이 마찬가지입니까? 왔습니다. 네. 그럼 뭐 아까 빅테크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빵주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빵주에도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요. 또 백신 얘기로 좀 해볼까요? 앞서서도 좀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죠. 네, 코로나 백신이 혈전 생성 논란이 좀 쌓이면서 접종 중단이라든지 도입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제 아무래도 투심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이제 투자 심리는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됐죠. 화이자랑 모더나에 쏠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모더나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덕분에 그 모더나의 주가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얀센이든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이런 그 똑같은 방식으로 백신 효과를 만드는 그런 그 메신저 방식의 그런 백신 제조사들이 지금 혈전에 대한 그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화이자랑 모더나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은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그 하반기에 다시 이 재차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모든 국가가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긴급 승인인데 풀 승인이라고 FDA에서 모더나랑 화이자에 대해서 조만간 뭐 이것은 이제 풀 승인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정부 구매가 아니고 민간에서 직접 구매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풀 승인 같은 경우는 모더나는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뭐 6개월 이내라고 하니까 긴급 승인돼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모더나랑 화이자 같은 경우는 풀 승인이 나게 되면 정부와 계약이 아니고 민간 기관이나 민간 병원과 이제 계약을 해서 직접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얀센이나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그 백신 효과를 집단 면역 효과를 좀 가지려고 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이 좀 틀어져서 이 경기의 어떤 그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번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참 걱정인데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 쪽 얘기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세계 백신 개발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다. 네네. 왜 그런가 하면 이 mRNA 백신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정립이 돼 있었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본 일은 없었대요. 근데 만들어서 정말 아데노 바이러스를 활용하는 거나 불활성 바이러스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mRNA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이 금방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이제 아마 세계 백신 역사는 바뀌게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제가 그걸 보면서 답답한 건 뭔가 하면 좀 그런 어떤 기술의 움직임을 미리 우리 보건당국이나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서 이 모더나나 화이자가 3상 끝나기 전에 계약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럼요. 하는 참 그 아쉬움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신 보급 속도가 국가 간 경기 회복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우리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 보급 속도가 우리나라는 늦고 미국은 빨라지면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은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수출 산업은 좋아지는데 내수가 안 좋으면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더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그 부분 특히나 이제 내수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이 뭐 30%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백신 소식까지 말씀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남아의 최대 차량 호출 업체죠.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이기도 한 그랩이 또 이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게 됐잖아요. 이쪽에 또 투자한 국내 기업들도 꽤 많다고 하던데. 그랩 뭐 1년 만에 3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면서요. 그랩은 저기 동남아 여행을 가셨던 모든 분들은 한 번씩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보지 않으셨을까. 저도 그랩을 좀 많이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정말 엄청 편하고 뭐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택시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누르면 바로 어디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라고 찍혀서 그 택시의 그 차 번호가 찍힌 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과 큰 차이가 없고요. 뭐 더 저렴하게 하고 싶으면 차 종류도 선택할 수도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랩 바이크라고 해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차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도 선택할 수가 있고, 음식 지금 우리나라에서 쿠팡맨들을 통해서 쿠팡 이츠라는 걸 통해서 음식 배달을 하는 것처럼 그랩을 통해서도 딜리버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 차량의 보급률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보급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 한번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SK 현대차, 기아, 네이버는 이제 미래에셋도 같이 들어갔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펀드가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 자금 6개가 들어가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뭐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이제 그 SK랑 현대차가 2,500억씩 투자를 했으니까요. 이거의 3배면 상당한 이제 자본 이득을 정말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상장 소식이 이제 나왔다. 네. 그러면 어떻게 주가에 또 반영이 좀 될까요? 예. 근데 이게 2천억 투자해서 3배면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기업들의 시총이 워낙 네.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발적 이슈로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6천억 네. 뭐 이 별로 안 커 보인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네.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에 그 그랩 같은 회사가 이게 여기서 나오기는 이제 3배 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는 이제 투자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자체는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게 그 그랩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지역이요. 네, 지역이 어디? 지역이 동남아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대도시 전체를 완전히 커버한다기보다는 계속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얼마나 순이익을 많이 내고 있을지는 그건 이제 확장되는 측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랩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 전문가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